대한민국 1호 강윤석 메디파일럿님이 의료 수사 사건을 16세가량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수술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보를 받고 가보니까 병원이 이미 폐원한 상태였어요. 의사가 도망간 거예요? 모든 게 좀 이상하네요. 이 수술이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참여했던 간호 조무사 중 한 명이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하유리 씨가 온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범죄에 이런 게 관심이 원래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제가 궁금해서 많이 봐요. 네. 저 가면서 형사님이 완팬이에요, 제가. 네. 가면서 형사님이 아니라 강윤석 아, 네, 형사님.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어렵죠. 맞아요. 오늘의 형수단은요. 강윤석 선생님이 의료 수사 사건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1호 강윤석 메디파일럿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참 하나 있는데요. 의료 사고가 이제 각자 유형이 다르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료 사고의 이 숫자는 얼마나 돼요, 비교가? 아, 궁금해요. 의료 사건을 10여 년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연간 한 7, 8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7, 8건이라는 게 사망 사건에 한해서 아, 신고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오는 사건을 따지면 더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의료 사고가 나서 이걸 사건화해서 수사를 하는 데는 거의 우리나라가 뭐 유일하다고 봐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고요. 거다 민사로 해결을 합니다. 민사로. 민사로. 아,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계가 제일 모호하니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의료 사건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요. 아, 돈을 생각해서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정도쯤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유리 씨는 출산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국의 산부인과하고 일본의 산부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에서는 사주를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며칠을 몇 시에 네. 아기를 낳으면 정 인생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선생님 그 수술하고 싶어요 아, 진짜? 라고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일본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몇 시에 뭐 이런 거는 안 받아줘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사건이 아무래도 산부인과하고 좀 관련이 있나 본데요? 네, 맞아요. 사건이 관련이 있는 거고 퇴직하기 하루 전에 사건 하나를 진행을 하고 구속을 시키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정년 퇴직하기 바로 전날 구속을 시켰어요. 오, 다행이다. 그 사건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고 시끄러웠던 사건이라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그 사건이랑 비슷한 그런 사건이라서 큰 사건인가 보네요. 그때가 2019년 4월 말쯤이었어요. 국내 유명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낙상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제왕절개 수술 중에 이제 의료진이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려서 사망한 사건이었거든. 이거 굉장히 그때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시끄러웠어요. 이 낙상 사고가 발생했던 그 사실조차를 은폐해서 병사 처리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의료수사팀이라는 존재 자체도 외부로 많이 알려지면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마침 이제 그 뉴스를 봤던 동종 의료계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 팀에 첩보를 주게 된 겁니다. 오, 첩보요? 사망사고랑 관련 있는 첩보였을까요? 맞아요. 그 당시 첩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경 씨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첩보 내용이군요. 서울 A 산부인과에서 꽤 오래전부터 임산부들을 상대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금년 초순경 성인이 아닌 16세가량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걸로 수사. 너무 어리다. 그 첩보가 뒤에 더 있는데요. 16세의 여자아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기에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34주 차의 임산부를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여 태아를 죽인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야. 34주를 저는 겪어봤는데 엄청 무겁고 언제 나와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사실. 사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낙태가
최소한 24주가 넘어가면 둘 다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산모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전에 낙태죄가 있을 때도 특별한 경우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자체가 안 됐던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첩보를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16살의 여고생을 말하기 편하게 이제 수진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네네, 가면이죠? 가명인데 2019년 3월 17일 날 이 수진이가 그 임신 사실을 숨기다가 결국은 이제 엄마한테 들키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던 거 신기해요. 폐가 많이 나왔을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배가 불러도 우리 딸이 임신을 해서 배가 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 상상도 못하겠죠. 뱃속에 아이 아빠는 누구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수진이가 만났던 그 19살 먹은 동네 오빠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가장 먼저 뭘 했을까? 상태가 어떤지 혹은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병원부터 당연히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병원에 병원에 가야지. 가죠. 그렇죠. 오전에 병원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이제 동네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수진이를 손을 잡고 초음파 검사 받고 해보니까 정말 임신 34주가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이제. 이제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고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16살밖에 안 된 딸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딸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찾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어?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대1 비밀 보장 임신 중절 수술 산부인과. 비밀 보장 이런 게 써 있는 게 좀 불안하긴 하다. 중절 수술도 만삭이 가까울 때는 안 해주지 않을까요? 어디든.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뭐 지역에서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 봐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서울에 있는 이제 병원을 전해서 지금 우리 딸이 34주인데 혹시 가능하겠냐. 병원에서 일단 오셔라.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래서 전화로 상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딸을 데리고 그날 오후 한 3시경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아침 9시에 진료 보고 서울까지 그 오후 3시면 굉장히 급하게 간 거네요. 내원을 하니까 이 병원에서 초음파를 비롯해서 산모가 받아야 되는 진료를 뭐 해줬어요. 근데 의사가 밖에 얘기를 하는 거야. 자궁경부에 상처가 있어서 유도분만으로 이건 낙태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 고낸다면 이거는 제왕절개를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나 분만은 분만이잖아요. 그죠? 그냥 출산이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결국은 이 말은 이제 배에 흉터를 남겨서 제왕절개로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엄마도 고민이 되지. 딸이 16살밖에 안 되는데 임신한 것도 지금 날벼락인데 그 16살 먹은 아이의 배에 누가 봐도 제왕절개 표시가 날 만한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뭐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못했어요, 결정을.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다른 큰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서울에 그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한 말이 이게 사실인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궁경부에 상처가 있어서 좀 힘들다. 근데 태아는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뱃속 아기는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떠한 가정에서는 굉장히 축복 같은 그렇죠. 말인데 아무래도 아기가 16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정말 안타깝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자연분만으로는 어렵겠다. 어쨌든 뭐 딸 배에 수술자고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 병원 다시 찾아가게 돼요. 34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병원비를 얼마나 불렀을 것 같으세요? 기준을 잘 몰라갖고 200, 300 비싸게 300만 원? 500만 원? 수술 비용을 2,800만 원을 달라고 했대요. 2,800만 원? 와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2,800, 3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수술 비급여 수술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가 거의 없거든. 없지. 부르는 게 가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불법이니까. 그렇지. 1억이라고 하면 1억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3월 20일 오전 한 11시경에 엄마와 딸 그리고 이제 또 한 여성이 동행을 해서 낙태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여학생을 임신시킨 그 남학생의 엄마, 엄마.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찾아와서 돈을 지불을 한 거죠.
엄마가 톤이 냈구나. 근데 주상하는 얘기를 그냥 낙태라가는 이름으로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살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느 병원 갔었지만 다 건강하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34주면 그냥 나도 뭐 무방한 그 정도의 주수였는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처음 이 제보를 받고 낙태병원을 수소문을 먼저 했어요. 가보니까 병원이 이미 폐원한 상태였어요. 어? 병원에 의사가 도망간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네, 내가 수술한 곳이. 나 잘못돼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 너무 불법이라 그런가? 흔히 말해 부동산 떴다방처럼. 폐원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상 예. 병원이 폐원을 해도 보유하고 있던 의무 기록을 모두 없앨 수가 없어요. 야,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던 의무 기록은 관할 보건소에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이다 그거는. 저도 이제 팔 여기 수술한 데가 저 수술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급하게 다친 곳 근처에서 그냥 수술을 바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보험 안 들어가고 한 7, 800 나왔어요. 생돈을 냈는데 재활을 해도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해봤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도 그 의무 기록은 보건소에 법상 보관하게끔 돼 있다. 일정 기간.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등록을 확인을 해서 그 원장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죠. 다행이다 이거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병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무장 병원이었던 거예요. 야. 사무장 병원이 뭐 라이센스 얻는 병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의료법상 의사가 1인 1개소에 한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뭐 영리를 취한다든가 이런 게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도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원장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월급을 지급하면서 병원을 운영해 온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기 쉬운 게 불법 낙태 시술이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 해온 거예요. 뭐 더군다나 이제 그뿐만도 아니고 그 병원에서 이제 마취 의사도 상주에 있지 않았어요. 어? 가방 모찌라고 해서 가방 뭐지?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마취과 전문이긴 한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각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취만을 해주고 다니는 그 가방 모찌를 통해서 수술에 참여하게 하고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된 거죠. 들어다니면서 마취를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일단 원장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변명을 댔겠죠? 우리가 뭐 예상하던 그런 변명이었는데 수술 전에 이미 태아가 사망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는 사망한 태아를 빼내줬을 뿐이다. 그런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었죠. 그렇지. 어떻게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아, 그냥 유도분만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했고 사망한 상태였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이 수술이라는 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나 수술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의사, 간호조무사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미 수술한 지 몇 개월 흐른 뒤였고 태아 시신도 찾을 수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던 거예요. 아,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기를 원장이 의료물 폐기업체에 넘겼다는 거예요. 어?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럼 낙태하면 그 애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물론 폐기물 업체 통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보호자들이 원하면 뭐 인수하기도 하는데 아. 이런 경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경우죠. 출산이니까. 출산이죠. 너무 사람이 아는 짓이 아니다, 진짜. 여기서 말했던 아기가 34주였는데 44cm에서 한 46cm 정도 되고 은근히 커요. 이 정도 할 거예요. 아. 이제 이런 아기의 시신을 처리했다면 폐기물 업체 직원이 모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크기라든가 뭐 무게라든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폐기물 업체 직원이랑 공모했을 가능성도 분명하게 있겠다. 폐기물 업체 직원을 만나러 봤어요. 진짜 여러 방면에 열어놓고 정말 수살하신 거네요. 전방위 순환에 전방위 순환.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폐기물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가면 이미 의료 폐기물 박스에 의료 폐기물을 놓고 테이핑을 해서 막아놓는다. 그리고 스티커까지 붙여서 함부로 뜯을 수 없게끔 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폐기물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업체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의료 폐기물이면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그걸 굳이 내가 뜯어서 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네. 자기네들은 그 폐기물을 받아오면 소각을 하고 그게 아까 제가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바코드가 심어져 있어서 전산으로 이동 경로가 다 나와요. 너무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돼 있네요. 이게 이제 그 증거물이 현장에서부터 법정까지 가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어디에서 어떤 경로에 누가 이걸 손댔고 법정이 끝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오,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그냥 연구 보존이에요.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수사가 또 끊기고 막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란 법은 없잖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뭐예요? 우리 권 교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실황조사했습니다. 아, 실황조사를?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해? 뭐예요? 그 수상 그러니까 실황 뭘 것 같아요. 실황조사가 주변에 앙케이트 같은 거 앙케이트. 아. 조사하는 그 사람이 수상해요. X 이런 거. 아, 신박하다. 아니에요. 신박해. 이 실황조사라는 건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범행 현장을 복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끼리는 어떻게 불렀냐면 그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 이게 무대고 사건 현장하고 똑같이 세팅을 해놓고 배우들을 불러서 당시에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절차대로 시간 순서대로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맞춘다고 해도 잘 맞춰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또 서로 진술이 어긋날 때는 틀린 부분이 분명히 밝혀지거든요. 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나가는 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재연을 직접 하다 보면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고 어디서 손발이 안 맞고 좀 어디가 좀 허술한 애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거는 전 세계 수사 기관이 다 해요.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면 뉴스 같은 데 보면 현장 검증한다고 왜 나와서 이렇게 종이칼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과 같아요. 의료 수사뿐만 아니고 강력 범죄나 특히 사기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할 때 이 실황조사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거짓말 단칙 같은 거는 안 해요? 해요. 당연히 하는데 공범이 여러 명 있을 때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 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장에 와서 네가 한 대로 해봐 이러면 그 행동을 실제 할 때 자기들이 그걸까지 맞추질 못해. 야, 근데 이거 수술방인데 현장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 28일 날 그 수술방에 있었던 의사, 마취 의사, 간호조무사 2명, 총 4명을 이제 소환을 했어요. 근데 병원이 폐원한 상태라 그 병원에 가서 현장에서 할 수는 없고 뭐 서울청 지하 가면 우리 강의실 있잖아. 아, 그 직무교육장? 그렇지, 직무교육장 공간을 빌려서 거기다 이제 수술실을 이제 재현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직무교육장에? 도구부터 해갖고 세팅을 하려면은 이것저것 또 갖다 놓고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관련된 사진을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강의실. 저 다 치워버리고. 그렇지, 다 치워버리고 이런 테이블을 이제 수술대라고 하고 이제 거기 뒤에 이제 냉장고, 싱크대라고 해놓고 뭐 마취기계, 이야, 트레이, 양동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너무 웃긴 게 그 수술 침대를 책상 연결해서 붙인 거 봤어요? 맞아요. 산모 역할을 할 마네킹, 그다음에 이제 그 신생아 역할을 할 인형까지 준비하고 그 이외에 뭐 수술 도구, 주사라든가 가위 뭐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이거를 강 선생님이 직접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이야,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그 담당했던 집도의였고 이제 여자 2분 간호조무사였고 맨 왼쪽에 있는 마취 전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한 번 하면 죄책감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들통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어요. 지금 저 자리에서 움직일 때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몸에 좀 배서.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기서도 이제 모체 바깥으로 나온 아기를 받는 순간도 이제 시연을 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되죠. 수술하는 과정을 이제 시간 순으로 8단계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야, 치밀하다. 8단계로. 맨 처음에 수술 준비 단계에서는 간호조무사 2사람이 의료기구 마취 장비를 세팅을 하고 산모의 수술 부위 채모를 제거하고 소변줄 수액을 뭐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파란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 수술실 바닥에 놓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파란 양동이? 파란 양동이인데 물을 담아서 뒀다고요? 파랑 얀돈이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일단 아기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물을 담아놨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수술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저기서 사진에서 보듯이 양동이는 사실 수술방에 생소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준비가 끝나고 원장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수술 장갑을 착용을 하고 마취사는 수술실에 들어왔고 산모는 이제 수면 마취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마취사가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진술을 하나 하는데 자기는 항상 마취를 할 때 가림막을 쳐놓고 산모의 얼굴만 보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거나 배출하는 그 장면은 자기는 볼 필요가 없다. 산모의 얼굴을 보면서 마취 상태를 자기는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원장이 간호조무사한테 이제 메스 가위를 전달받아서 뭐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꺼냈어.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기 꺼냈을 때 아기 살아 있었냐? 죽어 있는 상태였냐? 그때 간호조무사 중에 한 명이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걸 봤다. 솔직하게 말해. 저는 아기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최초의 진술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산모의 상태를 관리해야 되는 마취사가 또 진술을 하는데 자기는 아기 상태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 가림막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아기가 2차례 울음소리를 낸 걸 분명하게 들었다. 운 거네. 진술이 상당히 신뢰성 있네. 그럼 아기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살아 있었다는 건데. 평생 그 울음소리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죄책감 때문에. 의사는 죽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를 들켜서 어떻게 뻔뻔하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나니까 말이 좀 살짝 바뀝니다. 아기 꺼낼 땐 살아 있었다. 이제 와서. 근데 곧바로 죽었다. 아, 말을 바꿨구나. 진짜. 교묘하게 바꿔네, 교묘하게. 내가 죽이지 않았다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네요. 자연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끝까지 자기가 안 죽었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상황이 아기를 받았잖아요. 아까 그 파란 양동이 보셨죠? 파란 양동이는 물이 반 이상 채워져 있었거든. 네. 이제 원장은 말로는 아기가 나오자마자 사망해서 양동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결정적인 진술을 하나 합니다. 어떤 이야기 했어요? 아기가 양동이에 들어갔는데도 울고 있었어요. 진짜 상상돼 갑자기. 너무 짐작돼. 아기를 양동이에 넣었을 때, 야, 이런 얘기는 정말 말하기 불편하다, 이거. 불편하고 정말 좀 괴로운 얘기인데, 예. 아기를 양동이에 넣고 나니까 양동이에서 투타타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소리잖아. 아, 아기가 안에서 움직이니까 나는 소리. 아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애기가. 이건 미친 거야 그냥. 그냥 이거 살인네요, 그냥. 살인이죠. 그냥 살인네요.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간호사는 귀로 정확하게 들은 거네요. 이건 의료 사고 이런 그 전문가 아니고 의료 범죄네, 의료 범죄. 언제다. 그냥 살인 사건. 원장이 또 말을 바꾸던가요? 설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도 이제 뭐 변명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묵묵부답, 뭐 아무 말을 못했죠. 같은 인간이라면 이거를 못 할 건데 인간이 아닌 걸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한다고 그 절박한 사람들한테 말이야 돈을 2,8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야. 이놈. 그러고 나서 이제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봉합을 해야 되잖아. 그 시간까지가 한 45분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그 사이에 아기가 어땠겠어요? 의사 입으로 살아서 태어났다고 했잖아. 결국은 숨이 트인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한 거지. 예. 이제 이렇게 익사하고 나서 그 죽은 아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수술실 냉동고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폐기물 업체를 통해서 소각된 거고.
진짜 근데 끔찍하다. 진짜 34주였으면 몸무게도 2kg 가까이 있을 거고 그냥 신생아 아기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임신 34주에서 36주 정도 되면 태아의 그 생존율이 한 99%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서울의 한 상급 종합대학병원 통계에 따르면 요 해당되는 주수의 태아가 태어나서 사망한 적이 그 병원에선 단 한 차례도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기가 양동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굳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유, 여기 댓글이 있거든요. 한번 좀 우리 이경 씨가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부산 어디 병원에 사셨나요? 서울의 어떤 체인점은 화장비까지 받는다던데 혹시 여기도 그런가요? 이거 심각하구나. 아, 충격이 너무 크네요, 진짜. 병원에서 화장비를 받아서 화장을 시켜준다? 이건 그냥 또 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그냥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거네. 형사 생활을 36년 이상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가장 중요한 범죄는 생명을 노리는 범죄예요.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생명은 가장 존귀한 건데 이 새 생명이 태어나서 말 그대로 빛도 못 보고 바로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분들이 살인죄로 잡혔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뭐 말 그대로 살인죄죠. 살인죄로 사건에 연루됐던 의사, 마취의사, 운영했던 사무장, 간호조무사, 또 수진이 엄마, 그 친구, 남자친구의 엄마까지 모두 입건이 됐고 그 원장은 2019년 10월 25일 날 살인, 사체 손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됐어요. 야 이거 뭐냐 이게 왜 살인죄인데? 아니 태어난 아기도 생명이고 인간인데 똑같은 살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형의 기준들은 지금 이 범죄를 뭐 연속성이 있거나 강력범죄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산부인과 중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병원들이 몇 군데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요. 해서 아마 수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24주가 넘어가면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야. 출산을 해서 아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애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인 거죠. 그렇죠. 네. 24주랍의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게 살인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